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예, 월간 플래툰 홍편 인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 밀떡은 정 작가님께서 여러 가지 다방면의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는지 참 궁금한데. 이번 시간에 제가 얘기해드릴 주제는 진주만. 진주만. 네, 네. 진주만은 진주만 기습. 제2차 세계대전이 태평양 전쟁의 서막을 열었던 거라서 워낙 유명한데 저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다룰 줄 알았는데 진주만에 대해서는 다루질 않았더라고요. 부분 얘기는 했는데 네. 관련 뭐 영화랄지 네, 또는 네. 에피소드랄지 그렇죠. 또 어떤 그 인물을 표현할 때 이야기는 했었죠. 네, 근데 그렇죠. 이제 뭐 진주만 자체에 대해서는 뭐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 다큐멘터리 뭐 계속 나오고 뭐 인명피해가 뭐고 이런 거는 이제 너무 많이 얘기가 나와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왜 1941년 12월 7일에 일본 해군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했고 미국은 왜 형편없이 당했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여파를 미쳤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바라볼 때는 전쟁의 과정도 중요하지만 전쟁의 시작점, 그다음에 네. 전쟁의 여파에 대해서도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뭐 그야말로 태평양 전쟁에 아주 요소요소만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 기대가 됩니다. 제가 독립운동사를 연구할 때 처음에 좀 이상하게 생각했다가 이제 들어왔던 부분이 뭐냐면 1910년 이제 19년쯤 이때쯤 돼서 독립운동가들이 미국과 손을 잡고 일본과 결전을 벌인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요? 1919년 20년 중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1907년에 그 미국이 대백색 함대라는 걸 조직해요. 그렇죠. 예, 대백색 함대를 조직해서 전 세계 순항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형님 왔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해군 함대인데 배들이 다 하얀색으로 칠했어요. 아 진짜? 그래가지고 그 네. 하얀 배들이 전 세계를 쭉 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당시 해군력은 강대국의 상징이었고 미국이 이제 신흥 강대국으로서의 존재감. 그 배를 하얀색으로 칠한 거예요. 눈에 잘 띄라고. 네, 그런데 일본을 뺑뺑 돌다 갔어요. 예. 그런데 여기까지는 잘 알려져 있는데 그 다음에 얼마 후에 일본이 순양함 몇 척을 보내서 미국의 태평양 연안 지역을 따라 내려오면서 기동훈련을 감행해. 미국 발칵 뒤집혀요. 이거 거의 도발이잖아요. 그렇죠. 나 이거 처음 알았어요. 네, 여기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이제 아직 100% 연구가 안 됐는데 저는 거기 기동함대 코스라든지 그 얘기를 들었고 또 왜 그랬냐면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이제 일본이 이제 연합국 편을 들면서 이제 청도라든지 네. 태평양 지역의 독일 식민지를 공격하긴 했지만 그건 뭐 미국이나 영국을 좋아했다기보다는 중국과 태평양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이가 계속 나빠졌어요. 특히 1907년에 이때쯤 뭐냐면 또 필리핀 그 미서 전쟁으로 미국이 필리핀을 차지해요. 그런데 미국에서 필리핀으로 가는 지역의 그 태평양 그 군도 일대를 또 일본이 집어삼켜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필리핀으로 가려면 일본의 영향권 안에 있는 섬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일본도 불편하고 미국도 불편해요. 네, 그런 상황에다가 이제 당시에 황화론이라고 그러는 이제 중국을 경계해야 된다. 근데 이게 확장되면 아시아인을 경계해야 된다는 걸로 확장이 돼요. 그래서 하와이 같은 경우는 10%에 30%가 일본 이민자들이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농장에서 일하는데 제가 재밌는 사진 하나 봤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갔잖아요. 일본인들은 이제 일본이라는 본국이 좀 빵빵하니까 뻑하면 파업을 해요. 월급 올려달라고. 그럼 농장주들이 구사대로 누굴 고용하느냐? 조선 사람들 고용. 아주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1920년대 그렇죠. 그렇죠. 네. 아까 1907년에 그 사건, 그다음에 1차 세계대전 지나고 20년대 이렇게 돼서 나중에 40년대 폐기됐지만 미국이 그 전쟁 계획, 플랜을 짤 때 이제 레인보우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가상 국가들의 이제 그냥 예를 들어서 독일이랑 전쟁할래 이러면 이게 문제가 새나가면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국가를 색깔로 지정해요. 네, 그래서 영국이랑 캐나다는 레드, 독일은 블랙.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워킹 느낌이네요. 그런데 그렇죠. 일본은 오렌지였어요. 주황색. 주황색? 네, 그런데 이런 전쟁 계획 중에 일본과의 전쟁 계획이 가장 첫 번째였고요. 가장 상세하게 짜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20년대부터 미국은 이제 일본이 태평양으로 진출하고 중국을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었던 거죠. 그다음 감정도 쌓여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결정타는 1930년대 접어들면서 일본이 노골적으로 중국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예. 이게 이제 일본이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면 문민 통제에 실패해요. 군대는 너무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민간 정치인들이 통제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다른 나라는 성공했지만 일본은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사그라들면서 네.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면 30년대에 군부가 계속 만주사변, 중일전쟁 일으키면서 중국을 야금야금 집어삼키는데 이게 미국을 비롯한 서구 열강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이 그때 반식민지 상태라서 많은 국가 이권들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이 어디 쳐들어와서 뭘 부수고 나면은 자기 프랑스가 지금 프랑스 자본으로 지은 건물이든지 프랑스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일본 다른 나라는 그걸 서로 간섭하지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독일은 청도, 영국은 이제 그 남쪽 뭐 네. 이런 식의 얘기들인데 일본은 그따위 거 상관없이 네 그냥 공격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압박으로 잘 알려진 석유 금수 조치라든지 이런 압박이 들어가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그런 생각들 하는 거죠. 야 우리가 중국을 집어삼켜야지 되는데 네. 중국이 저렇게 버티는 건 야 미국이 도와주네? 야 그럼 미국을 공격해야겠다. 네. 난 이런 병맛스러운 결론을 내요. 진짜 병맛스럽죠. 이게 히틀러 똑같은 결론 내린 게 뭐냐면 야 영국을 공격하는데 영국이 버티네? 그러면 소련 때문에 그런 것 같은 게 야 고개를 돌려서 소련을 공격해야 돼. 그래서 라는 아주 식으로- 작살났죠. 예. 그렇죠. 이렇게 오판을 하게 됐는데 이게 군대는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못해요. 눈앞에 전략적인 목표. 근데 이거를 통제를 해야 되는 거에 완벽하게 실패했던 국가가 저는 독일과 네. 일본이라고 생각하고 일본이 좀 더 심각했죠. 예. 네,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그럼 미국을 공격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격해야 될까라고 하는데 진주만이 떠오른 거죠. 왜냐하면 미국 태평양 함대의 기항지였고 이제 미국도 이때쯤 되면은 조금 상황이 안 좋아질 거 짐작하고 이제 그 하와이에 태평양 함대를 집중시키기 시작하기 예. 시작했죠. 근데 영화 진주만에서 보면은 네. 그 전까지 무슨 일본과 미국 간의 조약 같은 것들, 네. 그러니까는 서로가 뭐 협약하자는 네, 네. 이런 조약들을 다 맺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막판에 그냥 싸그리 깨버리는 일본의 그쵸. 그런 뒤통수 전략이 아주 대박이던데. 거기다가 선전포고 없이 예, 이제 네, 하는 그렇죠. 거에 아주 맛을 들인 그런 국가죠. 이순신 장군의 징비록에 보면 그 얘기가 있어요. 자고로 일본인들이 신의를 지켰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은 사실 선전포고가 없었고요. 여기도 머리를 굴렸죠. 딱 시간에 맞춰서 주려고 했는데 예. 미국 대사관에 이제 암호 전문을 보냈는데 이 미국 주재 일본 대사관에 다 놀러 갔어요. 주말이라. 암호를 해석해야 되는데 암호를 해석할 사람이 없었던 거죠. 아이고 또 네, 그러면서 네. 이제 이미 갔는데 이제 진주만 사건이 왔으니까 이제 빡쳐버린 거죠. 미국은. 그래서 이제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던 게 뭐냐면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맹세와 약속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그 재판할 때도 이렇게 성경에 손 얹고 맹세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거짓말하면 그 법적인 처벌보다 엄청난 이제 사회적인 매장을 네. 당해요. 거짓말했다고. 근데 선전포고를 하지 않고 전쟁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기분 나쁜데 예. 뒤통수까지 쳤네? 이러니까 이제 전 미국인 그때 골치 아팠던 게 뭐냐면 유럽에서 이미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서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은 야 우리도 유럽 이 전쟁에 참가하지 않으면 히틀러가 유럽을 장악하면 골치 아파지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1차 세계대전에서 미국 사람 엄청나게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고립주의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야 거기까지 또 가냐 우리가? 라는 생각이 있어서 비등비등했죠. 그리고 당시에 무기도 잘 팔고 그렇죠. 있었고 경제는 올라가고 맞습니다. 있었고. 이게 이런데 이거를 한 방에 뒤집은 게 진주만 기습이었죠. 그리고 일본이 독일의 동맹국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독일과의 전쟁을 결정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주만에서 미군 전함을 몇 척 부수고 뭐 몇 명 죽이고 이런 거는 일본이 잃어버린 전략적인 결정에 비해서는 아주 세 발의 피라 이거죠. 네.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이후에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그 하와이에 있던 일본인들을 모아서 수용소로 보내요. 수용소에 감금시키는데 이게 사실 이탈리아계나 독일계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하와이는 안 했는데 그러니까 하와이에 있는 일본인들은 수용을 못 했고 네네. 왜냐면 하와이에 있는 일본인들을 싹 걷어가면 일할 사람이 없어요. 진짜. 아 맞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 본토에 서해안 있는, 네. 본토에 있는 일본인들은 다 잡아서 수용소로 끌고 간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탈리아계나 아니면 독일계는 이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일본계만 이랬다고 인종차별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클린턴 대통령 때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했죠. 사과를 네. 했는 거 있는데 그냥 근거가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이게 뭐냐면 니아오 사건이라는 게 하나 벌어지거든요. 리아오 사건. 니아오 사건이 뭐냐면 하와이 군도 제일 끝에 있는 조그만 섬이에요. 원주민 한 100명. 그다음에 농사지으러 오는 사람들 한 20명. 네. 그중에 일본계 몇 명이 있었죠. 요 섬에 그 진주만 공격 때 참가했던 제로기 한 대가 추락합니다. 그냥 추락한 건 아니고 여기가 이제 일종의 그 대피처였어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항공모함 못 돌아오면 여기 착륙하면 우리가 구조해 줄게 라는 걸로 해서 이 조종사도 그 명령에 따라 그 지시를 기억하고 여기에 추락합니다. 네. 추락하는데 이제 원주민은 갑자기 놀랬죠. 집에서 이제 있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미군기도 아니고
어쨌든 근데 막 비행기는 막 부서지고 안에 사람이 있으니까 끄집어냈어요. 냈고 봤더니 동양인인데 일본인 같네? 이러고 이제 그 동네에 사는 일본인 교민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야 했는데 아직 라디오에서는 뭐 그런 얘기들이 안 나왔었어요. 뭐 이제 진주만이 공격받았다. 미국 일본기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일본인끼리는 얘기를 한 거죠. 야, 우리가 진주만에 공격했다가 나 여기 불시착한 거야라고 하니까 어떡하지 하고 마침 거기 일본인 3명이 살고 있었어요. 혼자 이제 원주민이랑 결혼하고 살고 있었던 사람 하나. 그다음에 하라다 부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일본인인데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미국에서 태어난 2세. 이 사람들이 이렇게 3명이서 와서 이 일본인 조종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특히 이제 그 처음에 떨어졌을 때 암호표 같은 거를 원주민이 획득한 것 같아요. 이거를 달라고 말로 안 되니까 돈을 주려고 했다가 돈도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조종사니까 총 갖고 있었잖아요. 네. 이 총으로 원주민들 위협하고 협박하고 이럽니다. 네. 그냥 그렇게 되다가 원주민들이 탈출해서 이 사실을 알려주게 돼요. 그래서 이제 군대들이 오게 되고 이제 막 서로 티격태격하는 와중에 조종사는 하와이계 원주민이 때려 죽이고요. 이제 혼자 있었던 그 3명 중에 그 원주민이랑 결혼했던 사람은 일이 다 틀어졌다 그러고 자살해 버립니다. 이렇게 그렇게 돼서 끝나게 돼요. 이걸 이제 그 니아오 섬 사건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어떻게 미국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일본인이지만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이 부부는 그럼 미국인이잖아요. 미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여기 현지 원주민이랑 결혼해서 평판이 굉장히 좋아서 처음에 사람들이 안 믿었대요. 이 사람이 막 일본군 조종사 편을 들어서 우리를 막 죽이려고 한대라고 했을 때 사람이 말을 안 믿었대요. 그 사람이 왜? 이렇게. 그러니까 종특인가 봐. 그러니까. 얘네는.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그 하와이 지역의 이제 일본인들이나 아니면 미국 서부의 일본인들을 수용했던 거는 초용 조치 자체는 저는 이해해요. 저도 이 얘기 들으니까 사건, 이해가 돼요. 그냥 예. 뜬금없이 진주만 하고 요거 하면은 인종차별적이다. 내지는 아시아인이라 차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니아오 섬 사건을 보게 되면 그 미국이 가지고 있던 일본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감에 예.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거죠. 니아오 섬이라면 그 하와이의 제일 끝쪽, 네. 제일 저기 네, 맞습니다. 있는 거죠. 그 섬 크기는 크진 않은데 섬 전경을 보니까 이 평지가 많아서 불시착하는 장소로 썼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계속 교신을 했는데 그때 나고모 주이치도게 야 빨리 튀어 항공모함이 어딘지 몰라 하면서 3차 공격 포기하고 빨리 퇴각해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 당연히 이제 이 조종사와 이제 교신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져 버리게 되죠. 그렇죠. 사실은 지금 정 작가님 말씀해 주시는 게 굉장히 청취자 여러분들이 새롭게 보시는 분들도 그렇죠. 많을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처음 들었어요. 예, 진주만에 벌어졌던 그 계기를 일반적인 그렇죠. 시각으로 또 말씀 주신 게 아니고 좀 더 깊게 네, 맞습니다. 저 머리서부터 주신 거고 예. 그리고 지금 그 말씀 주신 어떤 그 사건들도 그렇게 알려진 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뭐 전쟁에서는 여러 가지 배경과 원인이 발생하는데 제가 이제 앞에 뭐 1907년에 대백색 함대부터 얘기를 했던 거 뭐냐면 1941년 12월 7일에 일본군 폭격기가 진주만에 폭탄을 떨어뜨려서 미군들이 서로 그랬대요. 미 해군은 저 육군 녀석도 훈련 한번 요란하게 하네. 나 육군에서는 야 해군은 저렇게 훈련해? 뭐 이렇게 처음에는 아예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냥 약간 네. 보면은 그냥 설마 저 녀석도 여기까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그냥 꿈 같은 거죠, 그냥. 그렇죠. 왜냐면은 심지어 레이더로 그걸 그쵸. 포착한 레이더병조차 야 이게 뭐지 그랬다. B-27 미국 본토에서 오는 걸 거야라고 무시해버릴 정도였고요. 왜냐면 이제 완전히 포착하는데 실패했고 항속거리가 어마어마하게 길었다는 걸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짜 미국으로서는 완벽하게 기습을 당했죠. 그리고 지금과 달리 미 해군의 태평양 함대와 대서양 함대를 전력을 비교해 봤을 때도 그 당시는 대서양 함대 위주였지 그렇죠. 절대 태평양 함대 위주가 아니었던 것도 그러니까 하나의 미국에서는 증명이 되죠. 이 초규모 태평양 함대를 작살내고 나면 미국이 협상합시다. 그리고 말씀은 소규모라고 했지만 네. 지금 우리 입장에 봤을 때는 그렇죠. 엄청난 규모긴 해요. 그렇죠. 이 규모로 따졌을 때는 꽤 많이 사망을 했다고 그렇죠. 들었거든요. 몇천 명 1,000명? 정도의 네 맞습니다. 그래도 그 미군 정도 3,000명 정도 네, 죽었다고 네. 그러죠. 그 이 다음에 이제 정도면은 나라가 진짜 뒤집힐 뒤집히죠. 그 다음에 이게 또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미국인들은 맹세, 약속 이런 거 되게 중시하는데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미국을 상대로 이렇게 선전포고 안 하고 전쟁한 강 큰 나라는 없었어요. 없죠. 미국이 선전포고 안 하고 전쟁한 적은 있었지만 그러니까 일본 당시 제국은 정말 특히나 더 노박부의 나라. 도대체가 앞뒤 안 재고 일단 들어간 것 같아요. 답이 없다. 군부 통제가 안 되면 이런 식이 돼요. 그 유명한 그 이제 태평양 이제 열도로 태평양 지역에 공격을 할 때 일본 장군이 석 달이면 됩니다. 그랬더니 야 중국도 석 달이면 된다고 하더니 야 이거 말이 돼? 하지만 막지는 못했어요. 네. 뭐 비교가 될지는 모르지만
한국 전쟁, 6.25 전쟁 때 우리 초급 장교나 고급 장교분들, 특히 고급 장교 내뱉은 말이 있잖아요. 네. 뭐 쳐들어올 리가 없다. 우린 쳐들어오면 바로 백두산까지 간다. 아침은 개성, 점심은 평양, 저녁은 그렇지. 신의주. 이런 얘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여러 가지로 보면 군의 문민 통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네. 그리고 왜냐면 이게 군대가 전략을 짤 때는 이런 뭐 진주만을 공격하는 것까지만 생각했지, 이 진주만 공격을 하고 나면 미국이 얼마나 용트림을 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죠. 네. 다만 전술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일본의 완벽한 기습이었고 그렇죠. 네. 항공모함 전단으로 그 당시 추정적으로 맞습니다. 상상했던 것을 실질적으로 행했던 거는 그렇죠. 항공모함 전단을 이용해서 항공기를 이용해서 그 기습을 완벽한. 그 전에 뭐 타란토 공습이 있었지만 그거는 뭐 사실 소금이었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는 그런 거 있잖아요. 게임할 때 야, 이 게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까? 라고 했는데 이거를 실제로 게임사에 구현해 버린 거예요. 아니면 격투기에서 뭐 야, 이런 기술을 쓸 수 있을까 했을 때 트위스터 막 했을 때 그거를 실제로 써버린 거 같은 경우라서 전술적으로는 굉장히 나을 수 있긴 한, 사실 전쟁은 그렇게 전술적으로 세련될 필요 없어요. 네. 거기다가 물론 뭐 분군이 됐지만 일본 연합함대의 거의 3분의 2가 전력을 기울여가지고 진주만 기습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말 놀랄 놀자죠. 그렇죠. 네. 당시엔 이렇게 연합해서 공격을 한다는 개념 자체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었거든요. 네. 일본도 나름 전략이었다. 뒤통수. 그죠. 제가 거듭 얘기합니다. 난중일기에 나왔죠. 일본인들이 예로부터 신의를 지켰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 네. 어떻게? 임진왜란 때나. 지금 현재 진주만 기습이나 진행형인 거죠? 현재도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사실 저는 일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뭐 강자로서의 여유를 전혀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더 때려. 뭐 이러면은 이렇게 포스를 잡고 있어 무서워서 못 때리는데 뭐 얍삽하게 이렇게 막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든 비겁한 모습을 이기려고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일본의 모습, 그런 모습들이 이제 하루 이틀의 모습이 아니라 그 예전부터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덧붙이고 싶은 건 뭐 어떤 나라건 한쪽 방향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발전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일본을 예를 들면 바로 극우 세력들이죠. 네. 일본이 망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극우 세력들을 응원합니다. 그런가요? 다음 총리 누가 돼야 될까요? 다음 총리가 누가 되는지 모르지만 누가 되든 다 극우니까. 왜냐하면 지금 후보군 나온 사람 중에 멀쩡한 사람이 그나마 우리 펑클색자가 멀쩡해 보이는데 이분은 이번에 안 나오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차기를 노리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이번 시간 정말 그 청취자 여러분들은 또 새로운 시각에서 보셨을 거예요. 뭐 통상은 자원의 부족 때문에 그렇죠. 석유를 구하기 위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큰 원인, 물론 그걸 큰 대표적인 그렇죠. 큰 원인이지만 어떤 속에 있는 예전부터의 그런 어떤 원인들을 맞습니다. 또 보았을 때는 이런 의견이 분명히 있고요. 또 새로운 시각으로 네, 봤던 것 맞습니다. 같고요. 네. 결과론적으로 진주만으로 인해서 우리 현 세대, 특히 대한민국에서 어떤 교훈으로 삼아야 될까? 네. 또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일본을 믿지 말라. 내가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인정. 불가능은 없다. 왜냐하면 그때 진주만에 이제 전력을 집결했을 때 다 미군이 야, 설마 여기까지 오겠어? 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초반에 극심한 피해를 불러일으켰던 원인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절대 전쟁터에서 절대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죠. 네. 방심은 절대 금물이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그것도 하나 또 좀 생각도 예. 들어요. 그러면 호랑이도 토끼 사냥할 때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전사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뭐 전사하면은 또 이야기 나오는 게 if라는 가정을 네, 좋아하잖아요. 네, 만에 하나 네. 3차 공습을 했었더라면 네. 어떻게 됐을까 하는 부분도 좀 관심이 제 있어요. 생각은 일본이 좀 더 빨리 원폭을 맞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것도 거기 정답이네. 있는 그 석유를 없앤다고 뭐 미국 본토에 있는 석유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하와이 그렇긴 전체 이미 그때 그 보병사단이나 방어진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하와이 자체를 점령하지 못했다면 하와이 공습은 그냥 거대한 시점의 이벤트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바로 비슷한 맨하탄. 네. 비슷한 결론인데 전술적인 성공을 거뒀다고는 진지만 공습을 좀 더 명확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었을 거다. 네. 그렇죠. 라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근데 공습이라는 2% 하게 되면 그런 걸 해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참 굉장히 흥미로운 네. 그런 말씀 주셔서 청취자 여러분과 같이 공감할 수 있게 되었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네, 또 다음 재미난 시간에 또. 이야기 기대하면서 네. 이 시간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